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싱글 워킹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날에 저희 힘든 일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지금 들으시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었던 지나간 저의 옛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 셋만 있는 집에 장녀로 태어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원래 첫 딸은 엄마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강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신 상태로 결혼하셨는데 더욱이 아빠가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데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식들 커가는데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았답니다. 절뚝절뚝 저는 다리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허겁지겁 밥 드시는 모습이 얼마나 짠해 보이시던지 아빠에 대한 아련한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크자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 엄마가 피곤하실까봐 늘 큰언니인 제가 동생들 저녁을 차려주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였지만 이미 철이 든 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답니다. 속이 너무 깊다 보니 그 나이 때에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거리에 대해서도 늘 신경을 썼었는데요. 철 모르는 동생들이 반찬 투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셨기에 남은 반찬들을 싸우시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한창 먹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의 동생들이 만족할 반찬들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기에 제가 저녁밥을 차려주면 동생들은 반찬부터 살펴보며 투정을 했었답니다. 언니, 반찬 이거밖에 없어? 나 소세지 먹고 싶은데. 그래, 다음에는 소세지 꼭 준비해줄게. 오늘은 이거 먹자, 응? 도시락 싸갔던 반찬이랑 똑같잖아. 맨날 밥,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이런 것만 먹으니까 진짜 밥 먹기 싫어. 왜 그래? 그래도 엊그제는 언니가 돈가스도 튀겨주고 했잖아. 오늘만 참아. 친구들은 맨날 맛있는 반찬 싸오는데 나만 맨날 이런 반찬 싸간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창피하고 집에서는 더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싫어. 너 정말? 언니가 다음에 해준다고 했잖아. 오늘만 참자니까. 어떻게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다 먹고 사니? 그만 좀 투정 부려. 알겠어? 언니 너무해. 왜 나한테 화내? 나 삐질 거야. 가끔씩 동생들의 이런 투정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저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저의 이런 걱정은 반찬을 넘어 온 생활에까지 넓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오신 부모님이 저희 몰래 안방에서 나누던 얘기를 몰래 들으며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들은 후에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차마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라고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요. 그 흔한 영어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했던걸요. 동생들은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배우고 싶은 학원에 대해서 말도 잘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그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만 드렸을 뿐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저 개인적인 대학교의 목표보다는 빨리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동생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가진 도시락도 많이 싸주고 필요한 학원도 보내주고 또 한창 외모에 관심 있을 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옷도 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은 제게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을 해보지 못하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저 제가 원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줄로 아셨던 것 같아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딸 대학교 가야지. 수능 시험 보면 다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우리 딸은 어디 가고 싶어? 엄마, 나 있잖아요. 대학교 안 갈 거예요. 빨리 졸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니, 왜? 엄마가 등록금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어? 엄마가 어떻게든 처음 등록금은 마련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험만 보면 갈 수 있는 건데 왜 안 가? 엄마, 난 이미 다른 친구들에 비해 대학교 갈 준비를 안 했어요. 수능 시험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더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 난 오래전부터 마음 정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할게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큰딸 아니었으면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네. 고맙다, 고마워. 부모님께 저의 뜻을 밝힌 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격리 업무를 필요로 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남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덕분에 그곳에서도 사람들께 인정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은 제게 굴러들어온 복이라는 표현을 하시며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집안에 공부하는 동생이 2명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남들 몰래 보너스도 좀 넉넉히 챙겨주셨고 회사 거래처에서 햄세트 같은 선물이 들어오면 저보고 챙겨가라고 하실 정도로 아껴주셨답니다. 덕분에 제가 취직을 한 후에는 동생들의 도시락 반찬이 남부럽지 않은 메뉴로 바뀌게 되었죠. 동생들은 언니 잘 둔 덕분에 햄, 소세지 반찬 같은 것을 도시락으로 싸갈 수 있다며 엄청나게 좋아했기에 그 모습만 보아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8년 정도를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고 그 사이 월급도 많이 오르고 동생들을 대학교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었죠. 예쁜 옷, 값비싼 화장품은 제게 사치였고 향수가 뭔지도 모른 채 20대 초중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집안 생활에 더욱 치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의 주선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장님이시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제 나이가 28살이 되었으니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여자였기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사장님께서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꽤 능력도 있는 집안의 남자라고 하시며 아마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이제 친정집 뒷바라지는 그만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멀끔하니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남자가 소개팅 자리에 나와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딱히 취미나 특기를 가질 여유가 없었기에 재미없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남자를 만나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것이 색다른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늘 동생들, 부모님들 생각하느라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시간이 지극히 적었는데 남자를 만나러 나오면서 제 자신에게 어쨌든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기니 삶의 재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개팅 당일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제게 말을 했어요. 저기 혹시 연락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이요. 네,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실 것까지는. 그래도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제게 연락을 해도 되냐고 물어서 그저 된다고만 했을 뿐인데 무척이나 고맙다고 표현해주는 그 남자가 저는 더욱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순수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죠. 몇 번 만남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주저리 해나갔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집안에서 맏딸로서 집안을 도와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고 자고로 여자는 튕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며 제 동생들은 저를 코칭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자신의 집안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게 하나씩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3살 위의 형이 조금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 위로 누나가 3명이나 더 있다는 말을 하면서 5남매 중 막내로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남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족의 대를 이어야 할 형이 아픈 관계로 자신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누나들이 자신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꽤 크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는요, 우리 집에서 장남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가족들이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맏딸이니까 집안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결혼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와,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누나들이 3분이나 계셔서 잘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첫째라서 그런 느낌은 잘 모르지만요. 저희 누나들이요? 누나들이야 워낙에 한성격들에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곤 하죠 네? 누나들이 한성격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서로의 진솔한 얘기 끝에 그 남자의 집 형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갑작스레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누나들의 성격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연인이 된 이 남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저 착하고 순수한 줄로만 알았던 이 남자의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특히나 자신이 잘못을 한 일에도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따지거나 말을 하면 도망가듯이 피해버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기에 급급했고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지 않으면 며칠이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한 번은 남친이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사 회식을 한다고 해서 저녁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시내에서 제 남친이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난 저는 남친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같은 시내 유명 식당 앞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대로 남친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박수연!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한 번에 알아듣고는 저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오늘 회식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분은 그냥 엄마 친구분 따님인데 이 근처에 왔다가 그게 당황한 남친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제 얼굴과 남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사태 파악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애인 있으신 분이 지금 여기 나오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세요? 정말 기분 더럽네. 그 여자는 이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제 남친과 소개팅을 한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알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그녀 덕분에 저는 남친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소개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이 확실해졌다는 알게 된 저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남친에게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냐고 묻잖아. 아니 이렇게 다른 여자들하고 만나고 싶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럼 깔끔하게 헤어져 줬을 텐데. 헤어지고 만나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아니 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들 많은 집 딸이라고 해서. 뭐? 아들 많은 집 딸? 그럼 지금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서 만났다는 얘기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남친의 말은 남자 형제가 많은 집안의 딸이라서 엄마가 소개팅을 시켜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할 남친이기에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로 남자친구를 노려보았고 한마디만 더 들으면 뺨을 때릴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황당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행동이었는데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눈빛을 피하더니 그대로 뒤를 돌아 쏜살같이 도망을 가지 뭐예요? 아니, 어찌나 빠른지 달려가는 뒷모습이 금세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들켰는데 그대로 현장에서 주랭랑을 쳐버리다뇨.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쏜살같이 뛰어가는 남친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한동안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차마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며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죠.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꼴딱 지새우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쯤이면 분명히 남친에게 연락이 왔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100번 사죄해도 모자를 판국에 어쩌면 저렇게 회피하고 숨어만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편이 낫겠다고까지 생각했죠. 그냥 가족들만 생각하고 살 것을 괜히 남자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속도 더부룩한 것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일주일이 되어도 남친은 연락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제가 건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에 급급했죠. 무엇이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지냈던 제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하루하루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담담하게 이별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되지 않았는데 몸살기까지 있어서 하루는 결근을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별의 아픔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집에 가만히 누워서 달력을 보니 마법에 걸려야 할 날짜가 이미 2주나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가 바쁘기도 했고 남친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신경 쓰느라 미처 이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무심코 달력을 보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을 받고 얼른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임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 남자와 밤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빨리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이 될 줄은 몰랐었어요. 나름대로 임신을 피한다고 했던 행동들도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임신까지 되다니 저는 정말 그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느낌이었어요. 며칠을 정신없이 보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헛구역질까지 하고 있더군요. 저의 모습을 본 회사 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이거 완전 나 임신했을 때랑 똑같은데? 자기 남친 만나더니 벌써? 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그렇구만. 얼굴도 안 좋고 까칠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여자가 밥상머리 앞에서 헛구역질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임신 아니면 술 취해서. 자기 지금 맨정신에 이렇게 헛구역질하는 거 보니 완전 그건데 뭘 그래. 아니 그게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어제 좀 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많이 체하고 속이 안 좋아. 어머나 축하해. 얼른 병원 가봐. 요즘 뭐 혼전 임신한 게 숨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지 뭘 그래. 자기 나이도 꽤 많은데. 눈치도 없는 회사 언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니라고 둘러대며 믿어주길 바랐지만 그 언니 눈에는 제가 그저 핑계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만 했어요. 저의 첫 남자이기도 하지만 뱃속에 생긴 생명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이 눈치채기 전에 남친을 만나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만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받지 않는 남친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겼고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두 시간쯤 흐르고 나서 남친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더군요. 나야, 이제야 전화를 받네. 그래. 메시지 들었어.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난 절대 실수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럼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거 실수 안 하는데 이상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어디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지. 내 인생 첫 남자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래, 알아. 미안해. 그럼 어떡하지? 어? 어떡하긴.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얘기도 좀 해야 할 게 있고. 지나간 얘기? 아, 그때 그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나한테 사과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고 싶니?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저기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뱃속의 아이 먼저 생각하자. 그래도 새 생명이 생겼으니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기 근데 혹시 뱃속의 아기 남자인지 모르지? 뭐라고?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직 병원도 안 가봤다고. 오랜만에 걸려온 남친은 전화기에 대고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남친과 함께 저는 남친의 집에 부랴부랴 인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의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당장에 인사를 하러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남친의 집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꽤 괜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온전히 1, 2층 모두를 다 사용하고 있었고 널찍한 마당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자란 저는 이런 2층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남친 아버님과는 다르게 남친의 어머님과 누나들은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살피시면서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소곳하게 인사를 드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남친의 누나 3명이 제게 이것저것 따지고 묻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충 들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네. 여자가 젊고 건강해야 아이도 쑥쑥 잘 낳는 건데 28살 맞아요? 혹시 막 나이 속이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28살 맞아요.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 다른 남자랑 살다 오고 막 이런 건 아니죠? 나는 23살에 결혼해서 벌써 애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애 낳아서 언제 기르려고. 아휴, 답답하다. 좀 늦었죠. 회사에서 일만 하다 보니 좀 늦었네요. 남친의 누나의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친 어머님이 질문을 쏟아내시더군요. 어쨌든 우리 집에 아이까지 가졌으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난 아들을 원해요.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작은 아들뿐이고 꼭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직 임신 초기라서 모를 테지만 혹시라도 알게 되면 그때 빨리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이야 그냥 형식상 하는 거니까 최대한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죠? 그리고 우리 집 2층이 좀 넓은데 현재는 얘 형이 혼자만 쓰고 있거든요. 아이 낳고 기르려면 도움이 필요할 테니 결혼하고 몇 년간은 이 집 2층에서 지냈으면 해요. 분가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시집을 왔으면 이 집안의 가풍에 대해 익히고 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괜찮죠? 네? 네, 그럼 그런 줄 알고 바로 결혼 진행합시다. 아가씨 부모님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락 부탁드린다고 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빨리 서둘러서 아들 낳고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은 마치 제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결심을 받은 것 마냥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 같은 것은 관심이 아예 없으셨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둥, 빨리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둥, 그런 식의 말씀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친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었던 일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그런 식의 대접을 받으니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자라면서 입덧은 심해졌고 몸도 계속 좋지 않아 이것저것 따지고 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저 빨리 결혼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남친의 집에서 하자는 대로 순순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결혼식까지 마치고 저희 부부는 시댁 2층 집에 살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2층 한쪽 방에 계셨는데 아주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폐라는 병을 앓고 계시기에 온전치 못하신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에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고 소리도 자주 지르시고 하면서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란 저는 아주버님의 돌발 행동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조절이 되지 않고 흥분 상태가 되면 집안 물건도 집어 던지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다가가서 최대한 안정되게 타일러드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드렸어요. 눈빛이 굉장히 순수하셨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거부 반응 없이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감정을 진정시켜드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아주버님을 복지센터 같은 곳에 혜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알아봐드린 후에 그곳에서 재미있는 수업도 받고 밥도 먹으며 사회성을 길러가실 수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3명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서 시댁 주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친정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따로 신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부대끼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첫 아이를 딸을 낳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신 시어머님은 또 바로 둘째를 가지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저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얼굴 마주칠 때마다 빨리 둘째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는 계속되는 그런 반복의 말씀에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이 강해서일까요? 딱 한 번 정도 잠자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뱃속에 둘째가 생긴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해보고 점집에 가서 점도 보시며 뱃속의 아이의 성별에 대해 알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딸이면 어쩔 거고 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아들 노래를 부르시며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둘째 역시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쩐지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들 못 낳게 생겼더라니. 아니 어느 집이고 아들 다 쏨풍쏨풍 낳는데 왜 쟤만 못 낳는 거야? 이러다 우리 집 대 끊기게 생겼네. 엄마, 이럴 게 아니라 어디서 씨바지라도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 글쎄 말이다. 그때 차라리 아들 많은 형제 선보겠을 때 그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대번에 아들 낳고도 남지. 에이구 내 팔자야. 어쩜 저런 애를 골라와서. 그러게 엄마가 결혼을 왜 시켜. 뱃속에 임신했다고 무조건 얼씨구나 하고 받아준 게 누군데. 이것이 정말 말이라고 그렇게 막 하냐? 어? 이 애미가 누구보다 더 속상하다. 으이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대화는 이렇게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 낳으니 어디서 아들 낳는 여자를 구해온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방 안에서 모두 듣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딸 자식들을 봐서 제가 참아야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문을 박 차고 나가서 할 말 다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구박을 받으며 시간은 지나갔고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셋째가 뱃속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에 유산도 하고 힘들게 가진 아이라서 누구보다 저 역시 아들을 낳기를 바랬어요. 그냥 그래야만 저도 그렇고 두 딸들도 편해질 것 같았죠.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이번에는 정말 딸 낳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며 벼르고 또 벼르면서 동네 절에 기도까지 다닐 정도로 유난을 떨었었는데요. 결과는 또 딸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세 딸을 낳은 딸 아빠가 되었다며 회사에서 놀림을 받는다며 입술이 뾰루퉁해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야, 다 너 때문이야, 씨. 너네 집도 딸 셋이잖아. 그래서 나도 딸 셋 가진 딸 아빠가 된 거라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뭐라고? 아니,
애는 나 혼자 만들어? 나 혼자 만들 수 없는 건데 딸만 낳은 게 다 내 잘못이라니. 당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어? 회사에도 다들 아들 잘 만나고 살더라. 나만 딸이라고, 나만. 당신 안 만났으면 나도 아들 낳고 대를 잇고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 부부의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님이 저희 방으로 오셨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불과 몇 분 만에 시누이 2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대번에 저의 뺨을 때리더니 딸만 낳은 주제에 뭘 그리 남편한테 바득바득 대드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같은 여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비참하고 서럽더군요. 화가 난 저는 시누이에게 왜 때리느냐며 대들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2명이 합세해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살다가는 저도 제 딸들도 온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다음 날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죠. 이 집안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싶어서요. 그렇게 한낮에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딸 셋을 데리고 짐가방을 싸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시누이 3명과 시어머니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짐가방을 숨겼지만 제 짐을 보고 눈치를 챈 시누이들은 저를 보고 뭐하는 짓거리냐면서 제 짐가방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집안 씨는 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확 들쳐안은 채로 어디론가 향해버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아이들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달려갔지만 이미 택시를 잡고 가버리는 시누이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다못해 아이들마저 빼앗아가버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한탄스러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막을 길은 없었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일단 친정집으로 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줄 곳은 오직 친정밖에 없었거든요. 정신없이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다리를 절뚝이며 제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시는 아빠를 보니 차마 자신의 딸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알아보실까봐 얼른 화장실에 가서 세수까지 하고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시누이와 시모한테 모든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제 말을 가로채고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을 데리고 어디 짐을 싸서 나가, 어? 정말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아 몰라. 나도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지금 누나들이랑 엄마가 당신 쫓아낸다고 난리 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알았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전화가 그렇게 저희 부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시댁은 꽁꽁 문이 걸어 잠겨버렸어요. 현관 문 앞에는 제가 이틀 전 싸놓은 짐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졸지에 아이들을 모두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저는 손에 피멍이 들 때까지 현관문을 두들기고 소리 질렀어요. 아이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칠 뿐이었죠. 정신이 멍한 상태로 정말 미친 듯이 시댁 식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제 딸 셋을 데리고 도망가고 저를 내쫓듯이 쫓아내버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원망하며 하루 종일 헤매이고 다녔죠. 하지만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도 가보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면서 시댁과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 저를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더군요. 한순간에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된 저는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아이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찾아간 남편은 이미 회사까지 옮기고 난 후였고 시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에 찾아가 보아도 저를 반정신 이상자로 취급할 뿐 시아버지 얼굴도 볼 수가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언젠가 다시 만날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모으면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상 법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저 혼자의 힘으로 알아보아야 했고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득바득 일을 했어요. 자식 잃은 엄마한테 눈에 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 찾아온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고 돈을 벌었죠. 그렇게 세월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꽤 많은 돈도 모으고 중고차도 한 대 사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왠지 차가 있어야 자식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장애인 복지센터에 들러보았습니다. 왠지 남편의 형이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날따라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에서 수업이 끝나고 활발하게 걸어나오는 아주버님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아주버님이 가는 길을 몰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버님이 어느 집 앞에 도착하였고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불이 나게 뒤에서 쫓아들어갔어요. 이거 누구세요? 누군데 내 집에? 아주버님, 저예요, 저. 아주버님 재수씨.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여기 우리 애기들 있죠? 있죠,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아주버님을 뒤에서 확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곳에는 여자아이들 3명이서 집안일과 부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제 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휘둥그레진 얼굴을 한 여자가 말을 하더군요.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지금 여기 내 딸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얼굴 좀 봐봐. 우리 아가들, 내 새끼들, 엄마라고. 잠시 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나왔고 순간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발칵 뒤집혔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마도 시누이들과 남편인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예전처럼 또 쫓겨날 것 같아 저 역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여기 아동 노동 착취를 하고 있고 자식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죠. 첫째와 둘째는 저를 알아보는 듯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셋째는 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새로운 여자로 보이는 사람은 제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저를 막 밀쳐냈고 그 순간 드디어 시누이들과 남편이 등장하게 되었죠. 남편의 얼굴을 본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낚아챈 후 머리 끄댕이까지 잡았습니다. 세상 천지 가장 못난 놈이랑 결혼한 저의 잘못이지만 이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제 자식들까지 빼앗아가다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새로운 여자가 제 손을 뿌리치고 저를 막 밀쳐내면서 욕을 했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인간들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죠. 정신없이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얼른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막내딸은 호적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첫째, 둘째 딸도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더군요. 경찰의 연락 결과 안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직원이 몇 번 나왔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대충 둘러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슨 놈의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이 있는지 아들 아니면 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남의 귀한 딸 자식을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하는데 노동 착취를 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찾았다는 말을 했고 유전자 검사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아이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저의 남편은 누가 봐도 술집 여자 같은 모습의 새로운 여자와 아들을 낳았다며 자랑삼아 제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마디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아. 네 눈에 네 아들이랑 너랑 닮은 거 같냐? 어? 바보 등신 같은 놈. 얘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다. 거울이나 제대로 좀 봐라. 네 아들이 너랑 어디가 닮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닮은 구석이 없구만. 제대로 알아봐 이 바보 멍충아. 저는 그렇게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 셋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배우고 싶어하는 공부도 시켜주었습니다.
친정에 들어와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준 저는 아빠가 없지만 최대한 아빠가 없는 자리를 느끼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딸 셋을 키웠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 말을 듣고 의심을 하던 전 남편이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부자지간의 불일치로 나왔나 보더군요. 과거에 남자가 많았던 여자였는데 임신한 상태로 제 남편을 소개받아 아들을 낳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건너 그런 소식을 듣고 어찌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참 궁금해지더군요. 그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던 시어머니랑 남편은 동네 점집에 가서 굿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제일 제정신이셨던 시아버지 역시 공장이 안 좋은 소송에 휘말려서 폐업을 할 위기에 처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죄짓고 못 사는 것인가 봐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꼬여버린 제 인생이 이제라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연이었죠. 이렇게나마 이곳의 얘기를 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제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뭔가 다른 느낌만은 확실했다. 확실히 남편은 아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되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아뿔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나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 불이 확 켜진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고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머나, 맙소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신랑 친구 흥식 씨였다. 흥식 씨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한참이나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 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흥식 씨가 술이 취해 우리 집을 자기네 집으로 착각을 했나 보다. 흥식 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은영 씨, 가만히 있어봐요. 기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순간 고민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흥식 씨는 보기보단 참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적반하장격으로 기왕지사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누가 깨면 안 되니깐 조용히 해요. 알았죠? 그러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흥식 씨,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한층 더 소리를 죽여 말했다. 이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착각하고 안방에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식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아 그랬구나 하며 믿어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평생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그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흥식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몰래 방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이고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이 살기에는 큰 경기도권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는 유독 30대 남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총각 시절부터 퇴근하면 다 같이 모여 볼링치고 술 마시고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했어요. 저도 결혼 후 자주 봐왔던 사람들이라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것도 몇 번 만들어주고 술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동석해 다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조금 오바라도 하는 날엔 밤 12시고 새벽 4시고 상관없이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평소 속옷도 안 입을 정도로 편한 복장을 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는 편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아주 식겁을 했어요. 둘만 사는 집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에 당연히 신랑인 줄 알고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식겁해서 안방으로 달려갔죠. 몇 번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이 어디 있냐고 좋게 말했는데 2번이 3번이 되고 매번 너무 싫다고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그중에서도 남편과 입사 동기로 제일 가깝게 지내던 흥식이란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 애가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어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지냈죠.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흥식 씨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 한 잔 더 하고 싶다길래 저는 맥주에 마른 안주 과일을 깎아 술상을 거실에 차려주고 같이 몇 잔 하다 피곤해서 먼저 안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구가 일 끝날 시간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 근처로 나올 테니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신랑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심심하던 차에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혼한 친구가 술이 들어가자 자꾸 옆에 남자가 없으니 술맛이 안 난다고 지금 바로 아무 남자나 좀 불러줄 수 없냐고 징징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술맛이 났겠어요. 그때 마침 흥식 씨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돌싱남이나 노총각 없냐고 친구랑 지금 집 앞 꼼장어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즉석으로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남자 하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거래처 직원이라며 총각 하나를 데리고 웃으면서 찾아왔대요.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셨는데 즐거운 분위기 탓에 엄청 많이 마셔 모두들 만취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은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고 흥식 씨 아내분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라 서로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또 흥식 씨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도 필름이 끊긴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 받아줬겠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실수를 하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그날 이후 흥식 씨는 보름 넘게 우리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깐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초조하기 시작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번, 3번 그렇게 몇 번 더 한 후에 받더라고요. 받아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서로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잊어버리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전과 같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흥식 씨가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호감이 가는 겁니다. 평소엔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정치 색깔이라든지 즐겨보는 드라마 등 여러 면에서 공통 관심사도 많고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오로지 사람들 만나 놀다가 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 신랑은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편인데 흥식 씨는 키도 180cm 훌쩍 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동석님처럼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그날도 술을 얼큰하게 먹고 흥식 씨 부부네랑 저희 부부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자는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에서 한참 놀다 소파에 뻗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흥식 씨 아내는 친정에 맡겨둔 애들을 데리러 먼저 갔고 결국 멀쩡한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저도 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분위기를 잘 맞춰 노는 편인데 한참을 서서 뛰어놀다가
흥식 씨가 잠깐 숨 좀 고르자며 발라드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김현철, 이소라님의 그대 안의 블루를 부르는데 듀엣이니 저랑 같이 부르자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제게 오른손을 내밀기에 슬쩍 잡고 일어섰죠. 완전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